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오늘은 4월의 최고의 책을 꼽고 또 그것을 여러분께 추천해서 해설 드리는 시간입니다. 4월 달에도 읽느라고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흥미롭고 진진하게 강렬하게 읽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월 최고의 책으로 제가 꼽은 것은 바로 컬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에는 부제로서 세상을 경악시킨 집단 관계의 역사라는 것들이 붙어 있는데요. 맥스 커틀러 그리고 케빈 컨리 두 사람이 쓴 그런 미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한국에서 번역이 되었고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정말 인간과 또 인간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어떤 공동체 혹은 사회라는 것이 얼마나 탁한 그런 심연과도 같은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만들어진 가장 어둡고 음습한 풍경 속으로 마치 짙은 밤안개 속으로 투벅투벅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책에는 주로 이제 현대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을 경악시켰던 그 9명의 컬트 지도자들 혹은 그들이 이끌었던 어떤 집단들에 관한 그리고 그들이 자행했던 끔찍한 범행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놓은 책입니다. 모두 9개의 사건이 이 책 속에서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읽고 있노라면 마치 한 9편의 굉장히 섬뜩한, 그렇지만 건조하고도 치밀한 그런 공포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뭐 신곡에서 나오는 풍경처럼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서 저자들이겠죠. 지옥의 9가지 풍경을 보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게 됩니다. 전부 다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고, 이 중에는 뭐 라즈니시라든지 혹은 찰스 맨슨이라든지 데이비 코레시 같은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사건의 주인공들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또 엄청난 사건들도 이 책에 같이 수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쉽게 판단하지 않고 기술하려고 한다는 것일 텐데요. 상대적으로 이 9개의 어떤 끔찍한 사건들을 다루면서 그것을 상업적으로 굉장히 과장돼서 일부러 그런 것들을 어떤 잔인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사건 중심으로 쓰고 있고, 분석보다는 기술을 하려고 하고 각각의 사건들이 주는 교훈을 저자 나름의 어떤 통찰력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그 사건을 건조하게 치밀하게 나열함으로 인해서 독자 스스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이런 사건들을 아주 간단한 개요들만 저희가 듣게 되면 왜 그렇게까지 황당하고 이상하고 엽기적인 사건들이 도대체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통해서, 이런 또 의심을 갖게 되는데요. 저 자신도 그렇게 갖고 있었던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사건들을 정밀하고도 자세히 기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사건의 진행 과정들을 읽다 보면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했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컬트라는 제목을 쓰고 있는데요. 원래 컬트라는 말은 대략 한 1960년대 말쯤 되기 전까지는 보통 종교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게 되었죠. 그래서 전통적인 종교, 거대한 종교들이 있다면 그런 전통적인 종교와 상당히 다른 어떤 그 종교적인 체계, 사회적인 체계를 갖고 강렬한 어떤 주장들을 하게 되는 그런 소규모 분파를 보통 지칭할 때 컬트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혹은 이걸 가지고 이제 대중문화에서 어떤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컬트라는 말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컬트 영화라는 말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의 이 컬트는 1960년대 말에 미국을 정말 놀라게 하는 어떤 사건 이후로 컬트에 대한 대중들의 인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책에도 등장하는 찰스 맨슨의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는 타인들이라든지 세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조직 자체 내부에서 살인을 저지르거나 학대를 하거나 스스로를 파멸시키거나 세상을 향해서 테러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소규모의 강력한 집단들, 그런 집단들을 지칭하는 말로 컬트라는 말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인상을 바로 만든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찰스 맨슨인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찰스 맨슨을 집중적으로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맨슨이라고 한다면 대중적으로 두 가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하나는 마릴린 맨슨이라는 미국 록밴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굉장히 독특한 그런 분장이라든지 음악 같은 것을 통해서 약간 악마주의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것을 상업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또 그런 음악을 했었던 그런 밴드로 국내에서도 팬이 많았죠. 이 마릴린 맨슨이라는 그 밴드 이름 자체가 찰스 맨슨이라는 사람, 그리고 마릴린 몰로라는 너무 유명한 배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갖고 와서 만든 그런 밴드 이름입니다. 또 한 가지는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쿠엔틴 타란티노가 만들었던 굉장히 잘 만든 그런 영화죠. 근데 그 영화 속에서 다루었던 사건의 핵심이 바로 이 찰스 맨슨 사건이죠. 다만 그 영화 속에서 묘사된 방법 그대로 사건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바스터즈라는 영화를 통해서 쿠엔틴 타란티노가 히틀러의 최후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각색해서
어떤 오락영화로 바꿔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라는 그 작품 속에서 당시에 끔찍한 그런 피해를 입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특히 샤론 테이트라는 그런 배우가 있었는데요. 영화 속에서는 마고 로비가 연기를 했었죠. 그 마고 로비의 운명과 이 사건의 결말에 관해서는 영화 속에서는 완전히 극화된 형태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이 책을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찰스 맨슨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찰스 맨슨은 이제 1930년대에 태어난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성장하고 나서도 키가 16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고 몸무게도 60kg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패밀리라고 불렀던 스스로의 추종자들에 대해서 거의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지배하고 그들에게 살인을 지시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지시하지 않고 암시만 하더라도 그들이 가서 마음껏 일들을 저지를 수 있도록 완전히 그들을 정신적으로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것을 얘기하려면 이 사람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찰스 맨슨의 어머니도 굉장히 문제적인 인물이었던 것으로 이 책에서 기술이 되고 있는데요. 찰스 맨슨의 엄마는 16살 때 찰스 맨슨을 낳게 됩니다. 상대방, 그러니까 찰스 맨슨의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이미 결혼한 그런 유부남이었었는데요. 자기와의 관계를 갖게 되는 이 찰스 맨슨의 엄마가 임신을 하게 되자 아이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 연인을 버리고 떠나게 되죠. 혼자 남아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20대의 미혼모가 될 위기에 처한 찰스 맨슨의 엄마는 또 다른 남자한테 접근을 해서 그 남자를 설득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임신한 상태로 새로운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또다시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찰스 맨슨은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엄마는 상대적으로 양육 환경에서 거의 최악의 환경을 아이한테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엄마는 이제 술을 너무 좋아해서 알코올 중독이어서 밤마다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그때 이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유모차에 찰스 맨슨을 태우고 술집에 갔었다는 거죠. 이 책에 나오는 굉장히 희한한, 그리고 지긋지긋할 정도로 엄청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술집에 가서 엄마가 술을 먹는데 옆에 이제 유모차에는 아기인 찰스 맨슨이 있었겠죠. 근데 그 속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술을 서빙하는 여성 종업원이 와서 나도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말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찰스 맨슨의 어머니가 그러면 맥주 한 잔 주시면 우리 아이 드릴까요? 그래서 자기 아기를 팔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농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맥주를 서빙하는 그 여성 직원이 맥주 한 잔을 가져다 주면서 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 맥주 한 잔을 다 마시고 나서 이 서빙한 직원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아기만 둔 채 엄마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정말로 맥주 한 잔의 대가로 자기 아기를 팔았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 딜이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다시 엄마한테 찾아가는 일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엄마는 자기의 남동생과 함께 총기인 척 그 케찹병을 상대방의 등에다가 이렇게 대고 총을 겨누는 것처럼 해서 강도짓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강도짓의 결과로 결국은 투옥돼서 감옥에서 5년 생활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게 된 찰스 맨슨은 이모네 집에서 성장하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이모네 집에서 이 찰스 맨슨도 이렇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어린 나이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환경 속에서 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선생님이 또 지독한 선생님이었던 거죠, 하필이면. 그래서 그 선생은 수업 시간에 이 찰스 맨슨을 집요하게 이 아이를 놀립니다. 왜냐하면 니네 엄마가 지금 감옥에 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아이들한테 공표를 하면서. 그래서 아이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눈물을 흘리게 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본 이모부가 남자답지 못하다고 해서 다음날 등교를 시킬 때 이 찰스 맨슨에게 여자 옷을 입힙니다. 사촌 누나의 옷을 입히고요, 원피스를 입혀가지고 강제로 등교를 시켰다고 하는데, 나중에 수려한 그런 이야기에 따르면 찰스 맨슨은 여기서부터 굉장히 강렬한 수치심과 평생 잊지 못할 어떤 그런 학대를 받았다고 자기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어찌됐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10대 초반부터 찰스 맨슨은 이 소년원을 들락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19살이 될 때 이미 벌써 한 7년 정도를 6번에 걸쳐서 소년원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사실상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죠. 어려서부터 찰스 맨슨은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잔인한 것을 좋아했다고 하고 굉장히 무서운 아이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심지어는 7살이었을 때 함께 자기를 돌보고 있던 10살이었던 사촌 누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을 이렇게 이루어주지 않자, 그리고 아내 집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집을 잠그자 옆에 그 정원에 있던 낫을 들고 와서 7살짜리 아이가 방충망이라든지 그런 문들을 다 부수면서 위협을 해서 정말 큰일 날 뻔한 일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이 소년원이나 그 다음에 또 교도소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테니까
더군다나 그 시절이니까 이 교도소에서 사실은 이 어린 찰스 맨슨이 여러 번에 걸쳐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도 강간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출소를 하게 되는데요. 어린 나이에 역시 결혼을 하고 21살이 되어서 자기의 아이를, 첫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아이를 낳자마자 역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 찰스 맨슨은 감옥을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제일 먼저 배웠던 것은 기타입니다. 의외로 그 당시에 찰스 맨슨은 굉장히 음악적인 약간의 재능이 있었던 것 같고 음악을 하는 걸 좋아해서 스스로 기타를 독학을 하게 되고 또 작곡을 하는 그런 일까지 벌이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함께 있었던 그 죄수들 중에서 포주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 포주들로부터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어떻게 정신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지 그 방식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서 이렇게 책 읽는 것을 권장하다 보니까 몰두해서 읽었던 책이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데일 카네기의 자기계발서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읽었던 데일 카네기의 자기계발서,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포주들한테 배웠던 여성들을 지배하는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그런 착취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 어디선가 주워들었던 성서 구절, 그리고 그때 굉장히 신흥종교로서 인기가 있었던 사이언톨로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감옥에서부터 정말 그 당시의 세상을 완전히 휩쓸었던 비틀스의 음악까지, 이 모든 비틀스의 가사들까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자기만의 어떤 세상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이론을 지금 우리가 듣게 되면 굉장히 황당한 이론이고 굉장히 박약한 이론이죠. 그렇지만 그로부터 출소를 해서 그가 집중적으로 공략하게 된 여성들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출한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학교를 중퇴한 사람들 같은 그런 여성들이었습니다.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들의 여성들이었고요. 그런 여성들과 굉장히 복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점점점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게 하죠. 그리고 그 집단을 스스로 패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사이비 종교적인 범죄 집단에서 흔히 그랬던 것처럼 성적으로 굉장히 방종한 일들을 벌이게 되고 그들을 지배하게 되고 또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 남성들과도 역시 그런 관계를 공유하게 됩니다. 찰스 맨슨은 그런 과정에서 일단 그 1967년도에 추록을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패밀리들을 처음에 형성하게 되는데 1967년도 샌프란시스코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죠. 히피의 본산지 같은 곳이었었고 60년대 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1967년 여름을 흔히 이 문화사에서는 이제 Summer of Love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사랑과 평화에 대한 갈망, 히피즘이라든지 마약에 대한 탐닉이라든지 혹은 60년대를 이끌었던 민권운동이나 아니면 여성의 인권에 관한 운동이나 아니면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반전운동 같은 것이 있는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시기였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자기가 겪어왔던 불행했던 삶과 감옥을 드나들었던 경력이 오히려 자기의 마치 용기 있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간인 것처럼 스스로를 바꿔서 셀프 마케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 이 패밀리를 점점점 키워나가게 되는데 전성기 때 패밀리는 무려 100명 가까운 추종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근데 100명이 모으다 보니까 대부분 굉장히 가난하고도 취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거할 만한 공간들이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타고난 말솜씨로 시각장애인이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목장 주인을 설득해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활한 목장에다가 이 100여 명이 함께 기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목장 관리를 하면서 그로부터 거기를 본산으로 삼게 되는 것인데요. 그 목장 풍경에 대해서는 바로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를 보시면 영화 속에서 상세히 묘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60년대 말이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사회의 혁명적인 분위기 혹은 그 민권운동에 대한 분위기 속에서 특히 이제 인종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수많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찰스 맨슨은 감옥에서도 당시에 미국 감옥은 사회도 그랬지만 훨씬 더 심할 정도로 흑백 분리 정책을 썼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라온 곳에서도 주로 백인이 위주인 동네에서 자랐고 사실상 흑인들하고 많은 접촉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60년대 말 샌프란시스코로 가니까 전혀 다른 분위기였었고 굉장히 많은 흑인들이 있었고 또 자기가 만났던 흑인들과 달리 이 흑인들은 자신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설파하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면서 그가 느끼기에는 공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흑인들이 갖고 있는 인종차별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발화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상 속에서 자기의 망상이기도 하고 스스로의 논리이기도 하고 자기만의 어떤 그 패밀리들을 사로잡게 되는 비전이나 예언 같은 것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흑인 민병대가 봉기를 할 것이다. 언젠가. 그리고 그 봉기를 하게 되는 흑인 민병대는 백인들을 전부 다 학살할 것이다. 우리는 그 순간에 이 전쟁을 피해서
데스밸리로 가서 우리만의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숨어 있고 그 시간을 지내다가 전쟁이 다 끝나게 되면 나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흑인들은 상대적으로 저열한 인종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제대로 통치할 수 없으니까 살아남은 유일한 백인들인 우리 패밀리가 그 흑인들을 지배하면서 살 것이다 라는 논리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논리였을 텐데, 근데 이 집단에서는 많은 컬트에서 그런 것처럼 LSD를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었고 그 LSD를 마약으로서 수시로 복용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 어떤 환각 상태라든지 혹은 필로폰 같은 것들을 복용했다는 건데요. 이런 거듭된 주장 속에서 그룹 내에서 갖고 있는 그의 압도적인 지위 때문에 패밀리들이 이 견해들을 믿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때 그 흑인 민병대가 일어나서 백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끔찍한 전쟁을 지칭하는 말을 이 사람이 뭐라고 붙였냐면 헬터스켈터라고 붙이게 됩니다. 비틀스 팬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 그들의 가장 뛰어난 앨범 중에 하나인 화이트 앨범에 헬터스켈터라는 노래가 있죠. 근데 헬터스켈터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단어이거든요. 그런 어떤 굉장히 기이한 단어가 사실은 비틀스도 이런 인류 최후에 어떻게 생각하면 흑인 민병대들이 일으키는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찰스 맨슨은 생각했던 거고요. 이것을 알고 있는 건 찰스 맨슨 나 자신과 비틀스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그 전쟁의 이름을 헬터스켈터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헬터스켈터는 저도 알고 보니까 그 영국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놀이공원에서의 미끄럼틀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 또 전혀 몰랐던 찰스 맨슨이 그런 황당한 그런 어떤 망상적인 것들을 붙였던 것인데요. 어찌됐건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이상한 사건,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패밀리의 멤버였던 두 명의 여성이 로스앤젤레스 시내로 나갔다가 거기서 어떤 남자의 차를 이렇게 히치하이킹을 해서 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찰스 맨슨이 태워줬던 남자한테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그 유명한 비치보이스의 드러머였기 때문인데, 이것은 우연인 것이죠. 바로 드러머였던 데니스 윌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음악에 대한 꿈이 있었고 가수가 되고 싶기도 하고 자기는 비틀스처럼 유명해지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찰스 맨슨의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기가 싫었던 것이고요. 그 본인이 작곡한 곡도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그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하죠. 접근을 하게 된 그 데니스 윌슨은 비치보이스의 드러머지만 상대적으로 비치보이스에서 음악적으로 뛰어난 멤버는 아니었습니다. 그 본인이 굉장히 취약한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자기한테 접근했던 이 남자가 주는 곡을 가지고 그걸 자작곡인 것처럼 발표를 하면 밴드 안에서도 약간 위상이 살지 않을까라고 해서 돈을 주고 그 곡을 사게 되죠. 그 과정에서 찰스 맨슨은 테리 멜처라는 사람하고도 사귀게 되는데, 이 테리 멜처는 당시에 이제 음반업계의 거물이었다고 하고, 또 이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도리스 데이라는 당대의 슈퍼스타인 여성 배우가 있는데 이 도리스 데이의 아들이기도 한 그런 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니스 윌슨하고 이 테리 멜처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찰스 맨슨하고 세 사람은 테리 멜처의 그 저택에서 모여서 수시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음악에 관한 말들을 하기로 했다는데, 바로 이 저택이 훗날 그 끔찍한 참극이 벌어진 바로 그 저택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찰스 맨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특히 어떤 스턴트맨하고 싸운 광경을 보면서 저 사람하고 도저히 상종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테리 멜처는 그 일을 끊어내게 되죠. 어찌됐건 데니스 윌슨은 찰스 맨슨으로부터 샀던 그 노래인데, 그 노래가 Cease to Exist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제목만으로도 존재하기를 멈추는, 굉장히 암울하고도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그 노래를 사랑 노래로 바꿉니다. 그래서 Never Learn Not to Love라는 노래로 제목을 바꾸어서 발표까지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찰스 맨슨은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굉장히 어떤 유명한 그런 가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렸던 비치보이스는 이 사람의 이름을 작곡자 이름에서 뺐고 제목도 바꾸게 됐고 자기를 따돌렸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테리 멜처는 자기와의 관계를 끊게 되죠. 이런 식으로 찰스 맨슨은 음악적인 자신의 꿈이 좌절되니까 그로부터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이들을 죽이겠다라는 말들이 협박처럼 반복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그룹 내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남자 멤버들도 있었는데 남자 추종자 중에 한 명이 배우였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약 거래를 하다가 마약을 판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죽이게 되는 일 속에서 이 그룹은 기본적으로 이 찰스 맨슨이 말했던 그런 어떤 인종주의적인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인 사람의 시체에서 피를 찍어다가 벽에다가 어떤 글씨를 쓰게 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 벽에다가 뭘 새겼냐면 당시에 그런 흑인 민권운동을 굉장히 급진적으로 했던 단체가 있었죠. 바로 블랙팬서라는 단체입니다. 블랙팬서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슈퍼히어로 영화를 떠올리시겠지만
60년대 말에는 굉장히 급진적인 흑인 단체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기도 했었죠. 블랙팬서는 야수의 발자국을 자기들의 어떤 로고처럼 사용을 했는데 현장에서 피를 찍어서 그 야수의 발자국을 새기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찰스 맨슨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이 살인 사건을 저질러서 체포된 자기의 남성 멤버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 자기 그룹에 대해서 경찰에 실토를 하게 되면 자기가 체포되지 않을까라는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찰스 맨슨은 어떤 다른 꾀를 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끔찍한 두 번의 살인 사건으로 벌어지게 되고 그것이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이 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획하면서 찰스 맨슨이 생각했던 것은 감옥에 들어갔던 자기의 멤버가 실토하거나 자기가 체포되지 않도록 이 모든 살인 사건을 연쇄적으로 저지르는 흑인 집단이 있다라는 것으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신복들 중에서 왓슨이라는 굉장히 포악한 그런 남성 멤버와 또 다른 여성 멤버 3사람을 붙여서 4사람을 특정 주소를 주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얘기를 해서 떠나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집은 누구 집이었나? 테리 멜처의 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테리 멜처의 집에 자기가 자주 갔었고 거기가 대저택이고 잘 산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유명한 사람을 죽여야 그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소문을 낼 수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테리 멜처가 이미 이사를 가서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걸 찰스 맨슨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살 정도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상관없다라고 해서 자기 부하들을 보내게 되고 추종자를 보낸 거였는데 그 집에 살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새롭게 이사를 오게 된 샤론 테이트와 그의 남편인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우연이었던 것이죠. 로만 폴란스키 감독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스캔들로나 그의 작품으로나 너무 유명한 사람이고 피아니스트라든지 혹은 악마의 씨 같은 작품으로도 유명하고 또 그가 저질렀던 어떤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인 학대나 범죄 때문에 미국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당시에 로만 폴란스키는 굉장히 떠오르는 아주 훌륭한 감독으로서 각광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부인인 샤론 테이트는 인형의 격옥이라는 영화로 신인 배우로서 이 골든글러브의 이 노미네이션이 될 정도로 떠오르는 그런 스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감독은 일이 있어서 집을 비우고 출장을 간 상황이 되었습니다. 혼자 남게 된 샤론 테이트는 적적하기도 하니까 자기 3명의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해서 4명의 친구가 저녁에 간단하게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늦은 밤을 즐겁게 보내고 있었죠. 그 순간 4명이 습격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습격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악마의 추종자들이다, 나는 악마다라고 왓슨이 외치게 되고 그러면서 갖고 있던 어떤 준비했던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끔찍한 살인들을 벌이게 되죠. 당시 샤론 테이트는 만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나를 죽여도 좋은데 2달만 기다려달라, 당신이 나를 납치해도 좋다라고 말을 했었고 그래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제발 이 아이만 살려주고 나는 그때 가서 당신들이 살해해도 좋다라는 말까지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때 가게 된 추종자들은 사실은 이미 LSD 그리고 또 필로폰까지 투약한 상태였던 거죠. 그 속에서 인정사정 없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황당한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를 범죄를 저지르고 더군다나 이 흑인들의 어떤 폭동과도 같은 것을 뒤집어 씌우려면 그걸 치밀하게 조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럴 만한 어떤 그런 충분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그들은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상대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피가 묻은 상태에서 이 왓슨이라는 남자는 피 묻은 손으로 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래서 거기다 자기 지문 자국을 남겨놓는다든가 혹은 그 동조했던 3명의 여성 중에 1명은 살인에 저질렀던 칼을 소파 밑에 두고 오는 그런 실수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다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워낙 우왕좌왕하게 됐었고 이 본체 말고 별체에도 사람이 있는지를 가보라 라고 왓슨이 다른 동료한테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 여성이 별체로 가려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아니면 무서웠는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었는지 가는 척만 하고 대충 별체를 살펴보는 척만 하고 나서 별체에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별체에도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별체에 있었던 관리인은 이 끔찍한 사건에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4명을 모두 다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이들은 거기를 도망쳐서 차를 몰고 가게 되는데 온몸이 피가 묻었으니까 도중에 어떤 집의 정원에 수도꼭지가 나와 있는 걸 보고 거기서 자기 피 묻은 얼굴과 손을 씻게 됩니다. 근데 한밤중에 자기 정원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피를 씻고 있으니까 주인이 놀라서 뛰어나오니까 이들이 도주를 합니다. 근데 워낙 스스로를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주인이 이들의 번호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들이 돌아와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보고를 받은 이 찰스 맨슨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 모든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들이 제대로 그것을 완수하지 못하고 사람만 죽였기 때문인 건데요.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찰스 맨슨이 이번에 나까지 가겠다라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7명이 또 다른 집에 가서 살인 사건을 기획합니다. 자기가 예전에 동네 파티에 놀러 간 적이 있었던 어떤 사람의 집인 건데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사는 부부는 그냥 작은 식료품 점 하나 정도를 경영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던 건데요.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을 살해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찰스 맨슨은 같이 갔던 사람들이 훗날 발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범죄의 일부분들을 전부 다 담당하도록 이 모두를 공범으로 만들죠. 그리고 이번에는 벽에다가 봉기하라 같은 어떤 문구들을 새기게 된다던가 그 다음에 피살된 사람의 몸에다가 전쟁이라는 글자를 새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쪽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인 것처럼 위장을 하죠. 이 끔찍한 인간들은 도중에 배가 고프다고 냉장고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수박까지 나눠 먹었다고 하는데요. 문을 닫고 나서 그 냉장고에다가 여성 중에 한 명이 헬터 스켈터라고 새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헬터 스켈터라고 새긴 것이 역시 또 훗날의 단서가 되어서 그들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지점이 된 것이죠. 이 사건을 저지르고 돌아왔는데 정작 경찰은 전날 있었던 사건과 이 다음날 있었던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차량과 관련한 상대적으로 작은 범죄를 수사하다가 이들이 이 살인사건이 연루된지를 모르고 목장에 와서 찰스 맨슨과 일주일 뒤에 25명의 추종자를 체포하게 됩니다. 자범이라고 생각했고 이들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수용되어서 그것을 경찰서에서 유치장에서 있는 동안 이 범죄를 저지른 핵심 인력 중에 한 명인 여성이 또 다른 가치 있게 된 여성한테 자기가 벌였던 살인사건에 대해서 자랑 삼아서 떠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이 알게 되는 부분들까지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이 겹쳐서 그들의 죄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 살인사건에 참여는 했지만 가장 소극적으로 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차 운전을 담당했었고 중간에 칼에 찔려서 바깥으로 도주에 나오는 피해자를 보면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던 여성이 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성이 이 모든 일들을 이 법정 기간 동안에 다 일일이 증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증거가 다 있는 상황에서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캘리포니아의 주에서 사형이 폐지가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다 종신형으로 바뀌게 되는데 결국은 50여 년 가까운 수감 생활을 거쳐서 2017년에 찰스 맨슨이 감옥에서 병사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동료들 중에서 일부분은 지금까지도 감옥에 있게 되는데 그중에 여성들의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지금까지의 그런 상황으로 기록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 찰스 맨슨의 사건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이 TV를 통해서 보도됐던 것이 이 당대 사람들에게 거대한 충격을 주었다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60년대에는 이 책에서는 텔레비전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60년대의 초두에서 사람들을 텔레비전으로 강렬하게 사로잡은 사람이 바로 토론에서 닉슨을 젊음과 패기로 압도했던 케네디였습니다. 그러다가 베트남전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어떤 그런 끔찍한 참상들, 심지어는 베트남에서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여서 죽었던 분신자살하는 승려들, 이런 것들을 당대의 사람들은 TV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다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69년도가 되면은 달 착륙하는 것을 TV에서 생중계를 하게 되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주 후에 바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TV에서 보도된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찰스 맨슨 사건이었고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60년대의 TV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그런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미국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년에 군대 가는데 한 1년? 살짝 식빵 없나? 1년이면 요방이 딱이지. 근데 인터넷은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알지? 1년 뒤에 나가는데 인터넷은 기본 3년 약정 아니요? 선배, 내 친구는 비다이렉트 샵에서 1년짜리 가입했다던데? 야, 약정도 짧고 일시정지도 자유롭네. 대학생을 위한 비다이렉트만의 프리한 혜택. 더 자세한 혜택은 106 혹은 비다이렉트 샵으로. 네, 이 책에 등장하는 한 가지 이야기만 더 간략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찰스 맨슨 사건이나만큼이나 워낙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인민사원의 집단 자살 사건인데요. 1978년도에 일어났고 한 자리에 있었던 가이아나의 이 존스타운이라고 지칭되었던 지역에서 한꺼번에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자살한 사건입니다. 사실 저는 이때 초등학생이어가지고 TV나 신문에서 보도돼서 너무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한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악몽을 제공하기도 했었던, 그리고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자살을 했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죠. 바로 인민사원 사건인데요. 인민사원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짐 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짐 존스라는 사람은 이제 인디애나 출신인데, 인디애나에서 역시 또 그렇게 좋지 못한 가정 형편 속에서 자라게 되죠. 어머니가 이제 세 번째 결혼을 하면서 낳은 아들이 짐 존스였는데, 그 과정에서 부부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고 금방 또 이혼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그 양육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엄마는 굉장히 당대 여성으로는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서 드문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생각을 굉장히 진보적으로 갖고 있었다고 하죠. 이런 엄마의 생각을 어린 짐 존스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서서히 사회주의자로 자기의 생각을 정립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찰스 맨슨 못지않게 짐 존스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은 기행을 저질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되어서 이 사람은 이 전도사로서, 설교자로서 자기의 어떤 재능을 처음으로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일종의 초청받은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에 어떤 잘못된 그런 설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치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 같은 가짜 연극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암을 손으로 치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해서 일부러 닭의 모래 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그 부위를 피 묻은 것을 마치 그 환자의 몸으로부터 종양을 끄집어낸 것 같은 연출 같은 것을 하게 되고, 또 자기의 추종을 하고 있는 그런 신도들을 설득해서 가짜로 연기를 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렬한 어떤 인상으로 사로잡게 되죠. 그 과정에서 본인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종교 지도자로서 이끄는 그 교회를 인민사원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도들을 모아나가게 됩니다. 당시는 케네디가 이제 TV 연설을 통해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착안을 해서 핵에 관해서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 올 것이다, 미국이 공격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신도들을 인디애나로부터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새롭게 정착을 해서 자기 교세를 확장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이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짐 존스는 워낙 그 수완이 좋은 사람이어서 이 자기의 신도들을 똘똘 뭉치게 해서 정치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도가 많았을 때는 3,000명까지 늘어났다는 건데, 아주 많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고, 샌프란시스코의 시장 선거에도 어떤 영향력을 줄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짐 존스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자기의 영향력을 점점 확장하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당시의 대통령이 이제 카터 대통령인데, 카터 대통령의 영부인이 로잘린 카터인데, 로잘린 카터가 감사하다고 짐 존스한테 편지를 쓴다거나,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이 답장을 한다거나 이럴 정도의 상대적으로 지역 정치 거물가의 위치까지 오르게 됩니다. 바깥으로는 굉장히 실력 있고 또 유능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었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굉장히 진보적인 비전을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사회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람은 흑인 민권운동에 스스로를 굉장히 투신을 해서 자기 교회의 신도들을 데리고 이 흑백 인종주의적인 어떤 평등을 구현하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집단으로서 자리매김을 했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60년대 같은 경우에 흑인들을 안 받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식당에 찾아가서 자기는 백인이고 또 흑백이 섞여 있는 그런 신도들을 데리고 그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식당의 문을 개방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문을 열어주면 신도들을 들어가서 매상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점점점 많은 식당들이 흑인 손님들을 받도록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민권운동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스스로를 포장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짐 존스는 인민사원 안에서는 그야말로 폭군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 패밀리에서 찰스 맨슨이 그랬던 것처럼 난교에 가깝게 굉장히 난잡한 성적인 관계를 맺기도 했는데, 이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정을 해서 신도들끼리도 그런 교합을 갖도록 지정을 했던 것으로서 훗날 증언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시 찰스 맨슨이 그랬던 것처럼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본인도 지독한 마약 중독자로서 점점 정신이 흐릿해진 부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들을 올가매기 위한 술수들을 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백지에다가 사인을 하게 만든 다음에 그 사인을 한 것에다가 위조된 내용을 써서 신도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신도가 그냥 또 다른 남자 신도와 여자 신도 사이에서 그냥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짐 존스랑 성적인 관계를 가해서 아이를 낳은 것처럼 위조를 해서 그 아이는 짐 존스의 아이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를 한다거나,
아주 끔찍하게도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과 성관계를 나누었다고 거짓 진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탈퇴를 하게 되면 그것을 위협해서 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는 그런 보험과 같은 그런 사악한 술수를 쓰게 되죠. 심지어는 매질까지 했다고 하고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신도가 있으면 권투 경기까지 시켜서 훨씬 더 체격이 좋고 싸움을 잘하는 신도와 싸움을 붙여서 권투 경기 때 얻어맞도록 하는 일까지 연출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처럼 그런 범죄적인 집단이 세상에 발각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게 됩니다.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집단 안에서 집단 공동체에서 자기의 재산 모든 재산을 사실상 헌납하고 그 안에서 일종의 배급까지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도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 속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죠. 근데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그 초등학교에 가게 된 인민사원 교회 아이들한테서 이상한 특색이 있는 것을 선생님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유물론적인 변증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마르크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교사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더군다나 아이들이 자기의 팔뚝이나 다리에 있는 멍의 크기를 서로 비교해서 누가 더 큰지를 서로 이렇게 견주게 되는 장면까지 교사들이 보고 이것은 혹시 아동학대 흔적이 아닌가? 라고 의심을 갖는 것이 최초의 균연이 됩니다. 짐 존스는 성적으로도 굉장히 뒤틀린 어떤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로스앤젤레스로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마침 그 당시에 극장에서 하고 있는 영화를 보러 갑니다. 그 영화는 바로 더티 해리였다고 하고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오는 영화죠. 더티 해리를 상영하고 있는 극장에 들어가서 자기 옆좌석에 앉아있는 청년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혹을 하면서 그 속에서 그 청년에게 보도록 자위행위를 했다는 건데 경찰이 그 장면을 보고 그를 체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짐 존스는 변호사이고 그 집단 안에는 변호사들도 있어서 대학 논리를 개발하게 되는데 황당하게도 짐 존스는 최근에 비뇨기과 치료를 받고 있어서 주기적으로 자기의 성기를 스스로 매만져야 된다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석방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 이후로부터는 이 집단이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경찰이 이 짐 존스와 그 일당들을 요주의 사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결정적인 사건은 2명의 여자 신도가 여기를 탈퇴해서 바깥으로 탈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중에 한 신도는 남아있는 그 자기의 남편이 신도인 상황에서 자기의 탈출한 이후에 시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시아버지는 사진 기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인 기자들 혹은 언론계에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게 되는데 알리게 돼서 이 일을 포착하게 된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너의 기자가 이 모든 일들을 집중적으로 취재하기 시작하죠. 또 한 명의 여자 신도는 그 과정에서 이 짐 존스와 이 모든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기가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짐 존스는 시시각각 자기의 파멸이 다가오는 것을 짐작을 하게 되고 그 이전부터 자기가 보아둔 곳으로 자기가 피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야나인데요. 남미에 있는 국가죠. 베네수엘라 근처에 있는. 당시에 가야나는 이제 영국에서부터 독립한 지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신생 국가였었고 당시에 그 가난한 국가인 가야나에게 $20,000를 헌납하겠다. 대신에게 우리의 어떤 신도들이 계속 살 권리를 달라라는 식으로 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땅을 사서 농장을 커다랗게 만들게 됩니다. 짐 존스가 먼저 갔고요. 짐 존스와 일당들이 간 이후에 신도들이 상황에 따라서 40명씩, 70명씩 전세기를 이용해서 이곳을 찾아와서 무려 1000명에 가까운 신도들이 이곳에 운집해서 집단 농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름을 따서 이곳을 이제 존스타운이라고 불렀는데요. 존스타운에서 짐 존스는 사실은 이곳을 사회주의적인 유토피아 낙원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나라들의 어떤 그 외교 사절단을 유치까지 합니다. 쿠바도 있었고 유고슬라비아도 있었는데 심지어는 북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표단이 이 인민사원들을 방문하는 일까지 있었던 건데요. 이 과정 속에서 이 짐 존스는 한국에서 고아들을 입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아이를 입양을 해서 자기 아이처럼 키우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죽으니까 한국의 고아원에 연락을 해서 그 죽은 아이의 친구를 또 다른 고아를 데리고 와서 키우기까지 하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인종주의적인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인민사원의 신도는 초기에는 흑인과 백인의 비율이 반반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후기가 되면은 심지어는 80%의 신도가 흑인들이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 상황 속에서 흑인 아이도 역시 입양을 해서 자기가 실제로 낳았던 단 하나의 아이와 함께 쌍둥이처럼 키우는 일까지 벌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면적인 측면이 있었던 그런 인물인데요. 어찌됐건 인민사원에 머물면서 신도들은 서서히 짐 존스의 잘못된 점을 보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 있었고 인디애나에 있을 때는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공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가 저지르는 굉장히 나쁜 짓들을 다 일일이 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집단 농장이고 서로가 다 보이는 환경이고 미국 같은 그런 번듯한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오두막 같은 것을 짓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교주가 사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다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집단적인 노동과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그런 신도들이 눈을 들어서 보면 저기 짐 존스가 비키니를 입고 있는 여자 신도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다던가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던가, 그리고 짐 존스는 이제 구제불능의 마약 중독자였던 건데요. 이 상황에서 마약 때문에 제대로 일어나지 못한 채 해롱된다던가 이런 모습들을 점점 보면서 이 안에서도 위기감이 파생이 되게 되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진기자였던 그 남자가 각기에다가 자기 아들에 관한 일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굉장히 용맹하게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 직접 조사에 나서곤 했던 민주당의 하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얼 라이언이라는 사람인데, 이 하원 의원이 국회에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힘을 동원을 해서 심지어는 이제 기자들과 함께 이 가이아나에 있는 인민사원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짐 존스는 위축감을 느끼게 되고, 신도들을 통해서 미국에서 비밀 어떤 특공대들이 와서 우리 모두를 죽일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 세뇌하다 가깝게 말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집단 자살을 통해서 이 세상의 핍박을 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또 다른 밤으로 접어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주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미국의 의회 조사단이 도착을 하게 되고, 인민사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 하원 의원과 기자들과 수행한 사람들이 조사를 하게 되죠. 사전에 워낙 단도리를 잘 해놓고 또 워낙 또 세뇌가 많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동안에 인민사원 사람들은 짐 존스의 악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증언하지 않고 너무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이곳은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다라는 증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사단은 그날 일이 끝나고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서로 말을 맞춰보거나 갖고 있는 것을 보다 보니까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무려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조사단에게 몰래 쪽지를 찔러준다거나 귓속말에 속삭이는 방식으로 제발 나를 여기서 구출해달라고 말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재차 방문을 하죠. 그리고 이게 구해달라고 했던 12명의 사람들을 포함한 그곳을 나오고 싶어 했던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것을 구출해서 빠져나오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구출을 하고 났으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이 가이아나에서 비행기를 타고 떠나려고 하려는 그 순간에 어디선가 트럭 한 대가 오게 되죠. 트럭에는 바로 인민사원의 그 신도들이 총과 칼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요. 비행기를 타려고 했던 하원 의원 일원들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나 바로 이 리얼 라이언이 피살되게 되죠. 몇 명은 살아남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요.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더 이상 짐 존스는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확률이 없다고 본인이 생각했겠죠. 그러다가 11월의 어느 날 그 일이 벌어진 직후에 이 모든 사람들이 집단 자살해야겠다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집단 자살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집단 자살을 했을 때의 녹음 테이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좀 충분히 그대로 재현이 되기도 하는데,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식을 썼냐면 신도 중에 10살이 안 되는 아이들의 비율이 무려 300명이나 됐었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자살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들이나 이 대원들이 먼저 죽이게 되죠, 신도들이. 근데 자살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콜에이드라는 음료가 있죠. 근데 콜에이드가 이제 남미에서는 플레이버 에이드라는 이름으로 나왔다는 건데요. 그 플레이버 에이드에다가 독극물을 타죠. 바로 청산가리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눠서 마시고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아이들을 먼저 그것을 마시게 할 때 아이들이 안 먹으려고 하거나 혹은 못 삼키거나 하게 되면 간호사들이 그것을 주사기를 집어넣어서 입에다가 강제 주입하는 방식으로 살해하게 됩니다.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고 우는 소리 같은 것이 들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찬송가 소리도 들리고, 인민사원에 이 추종하고 있는 세력들이 차례로 마이크 앞에 나와서 얼마나 짐 존스가 위대한 우리의 지도자이시고 심지어는 신적인 존재인지를 찬양하는 연설을 계속하고, 한쪽에서는 비명을 지르고 한쪽에서는 환호하게 되죠. 이런 끔찍한 일들 속에서 1시간 동안 무려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차례차례로 죽습니다. 이 중에서 이 독극물을 마시고 죽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죽은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바로 짐 존스, 그리고 짐 존스의 애인들 중에 한 명이었던 여자 신도였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권총으로 머리에 맞아서 죽게 되죠. 그것도 일종의 자살 같은 행동이었었겠죠.
어떻게 본다면 히틀러의 마지막 최후하고도 비슷한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야 가이아나 정부에서는 알게 되고 또 이 모든 일들도 미국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죠. 하지만 연루되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속에서 전부 다 집단 자살을 통해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더더욱 망연자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1970년대 말에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민사원 사건 그리고 또 찰스 맨슨 패밀리에 관한 사건 이 두 건을 집중적으로 이 책에 나온 방식대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두 사건조차도 책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의 아주 일부분만을 제가 개요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 사건 외에도 7가지의 사건들이 더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책들은 선정적으로 독자들을 일부러 불을 지르는 방식으로 쓸 수도 있었을 텐데 다행히 이 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도를 지키고 건조하게 했을 때 사건을 굉장히 정확하고도 그리고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서 독자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렸던 4월의 책 컬트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릴 영화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입니다. 쿠엔틴 타란티노의 작품이기도 하고 어쨌건 이 사건은 미국인들에게 거대한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영화적인 방식으로 치유해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타란티노의 특색 그대로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면서 한편으로는 타란티노의 일반적인 영화에서 느끼기 어려운 어떤 뭉클한 그런 감정까지 느끼게 하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작품을 여러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